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설월죽과 매화 그리고 세한도라고 하는 총 3작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의 보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 가, 나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네,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는 추운 계절을 이겨내는 강인한 속성이 있어 예로부터 예찬의 대상이었던 대나무와 매화를 각각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네, 우리 대나무와 매화 이런 것들 사군자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소나무, 그 다음에 난초, 국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선비의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어가 되고, 이 사군자들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추운 계절이라고 하는 시련, 그 다음에 역경, 그 다음에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의 푸르름을 잊지 않는 강인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추운 계절은 이제 겨울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될 것이고, 그 추운 계절, 즉 겨울을 이겨내고 상록수로서 늘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대나무와 매화의 강인한 속성을 예찬하는 작품들이 나오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찬이라고 하는 건 결국 화자의 정서이고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겠죠. 가의 화자는 사철 푸르고 속이 빈 대나무를 고매한 인품에 빗대고 있고, 네, 대나무를 고매한 인품에 빗대면서 예찬하고 있는 것일 텐데, 대나무를 예찬하는 이유를 2가지 제시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사시사철 푸르다는 것, 즉 어떤 시류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모습을 푸르게 유지한다는 것, 그것이 대나무가 갖고 있는 긍정적 속성 첫 번째가 되는 것이고, 2번째는 속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전 시가를 읽을 때 속이 비어있다 이런 표현을 읽으시면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바로 무심의 경지 그리고 무욕의 경지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무심하다 이러면은 나에 대해서 그 사람 너무 생각을 안 해줘 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 고전에서는 무심이라고 하는 말이 욕심이 없다, 즉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기심이 존재하지 않는 맑고 고결한 정신 상태, 그 고매한 인품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시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속성 2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 가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황의 설월죽이라고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옥설이 차갑게 대나무를 누르고, 자, 그럼 옥설은 지금 대나무를 누르고 있는 아이가 되니까 얘네들은 대비대조가 되겠죠. 옥설 때문에 대나무가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위에 눈이 쌓여서 대나무가 좀 휘어져 있는 그 정도의 상황 잡아주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차갑다라고 했고요. 보기에서 우리가 추위를 시련, 역경, 고난, 그 다음에 그 겨울의 어떤 이미지들을 부정으로 잡는 것을 확정하고 시로 넘어왔었죠. 그 다음에 고전 시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겨울이라고 하는 시어는 보통 다 부정적인 어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구절을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이 제시가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대나무가 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눈이 대나무 위에 쌓여서 대나무가 눌러져 있는 모습들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음같이 둥근 달 휘영청 밝도다. 직유법 이 정도는 여러분들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달이 휘영청 밝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둥근 달이 환하게 무언가 만물을 비추고 있는 그 정도의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달은요, 큰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시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시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깜깜한 시간적 배경 속에 달이 탁 떠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가 흰 눈이 쌓여서 좀 구부러져 있는 모습, 좀 휘어져 있는 모습, 이 정도를 상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알겠노라. 네, 갑자기 그 경관을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됩니까? 바로 굳건한 그 절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선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죠. 서술어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치를 하는 경우에는 무언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를 보니 알겠구나, 자신의 어떤 정서를, 자신의 깨달음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굳건한 그 절개를 알아버렸고요. 더욱이 깨닫노라. 무엇을 깨달았냐면 깨끗한 그 빈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읽었을 때 첫 번째, 대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절개로
이어서 생각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속이 비어있다. 그 빈 마음은 무욕과 무심의 경지를 예찬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구절은 서로 대꾸법이다. 이렇게도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뭐뭐노라 뭐뭐를, 뭐뭐노라 뭐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 가지만 더 잡아볼게요. 자, 이 작품은 한시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한자로, 한문으로 적힌 시를 우리가 한시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황시는 한글을 가지고서 이 시를 쓰진 않았고 이렇게 먼저 한문으로 쓴 겁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현대인들이 번역을 한 거거든요. 자, 우리 한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시가 갖는 특징은 무엇이냐? 대체적으로 선경, 후정의 시상전개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시가 나왔을 경우에는 선경, 후정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요 두 구절에서는 선경, 경치를 먼저 얘기해 줍니다. 달이 밝은 모습, 그 다음에 대나무가 흰 눈에 의해서 휘어져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선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후정, 정서를 뒤에 서술하면서 그 대나무를 보며 느끼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 깨달음과 교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적 표현으로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네, 가에는 서리적 표현이 나오진 않았었고요. 명암의 대비를 통해, 명암의 대비도 나온 적 없었죠.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서로 대비되거나 긍정과 정서를 통해서 명암이 대비대조되고 있는 그런 구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달은 밝은 거고 밤은 어두운 거고 눈은 또 하얀 거니까 밝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의 명암은 나오긴 나왔는데요. 그 명암이 대비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밤은 부정이고 뭐 눈은 하얘니까 긍정인가, 그 다음에 달도 밝은 빛이니까 긍정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암의 대비를 통해 주제가 형상화되고 있지는 않다. 3번, 구체적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 내면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네, 선경 후정이었었죠. 바로 대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어떤 절개와 무심의 경지라고 하는 내면적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시였습니다. 직유법을 활용하여, 그렇죠, 얼음같이 둥근 달, 이 부분이었죠. 대상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맞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모습이 얼음 같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외양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게 맞고요. 풍자적 기법이나 사회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34번의 1, 2번 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화자는 옥설에 눌려도 푸름을 유지하는 대나무를 통해, 맞네요, 여기까지. 굳건한 지조를 떠올리고 있군. 맞습니다. 굳건한 지조여, 뭐 굳건한 절개여 했었죠.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2번, 가해 화자는 대나무의 속이 빈 속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내면이 깨끗한 인품, 그렇죠, 깨끗한 인품은 여기 있었죠. 욕심이 없고 이기심이 없는 그 마음이 깨끗하도다 라고 했기 때문에 2번 선지도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가 A번 있겠다. 37번의 A번은 없네요. 여기까지밖에 못 풀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나로 이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나의 화자는 이른 봄 피어난 매화를 통해, 가의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었는데 나의 계절적 배경은 이른 봄입니다. 그리고 그 이른 봄에 피어난 매화를 통해 임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매화는 임을 생각하게 해주는, 임을 연상하게 해주는 매개체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겠네요. 그리고 매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임에 대한 정서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 이게 바로 화자의 정서와 화자의 태도가 되겠죠. 그래서 매화를 발견함으로써 첫 번째, 매화 너무 대단해 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 태도, 이 내면적 가치죠. 그 부분이 하나 드러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매화를 보고 임을 떠올리면서 임에 대한 어떤 정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대나무와 매화가 각각 사군자에 해당하게 된 이유를 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나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사시사철 푸르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속이 비어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예찬의 어떤 대상으로서 대나무가 사군자가 되었던 이유고요. 그 다음에 매화를 이렇게 지조 있는, 절개 있는 선비로 생각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매화는 이른 봄에, 즉 봄이 되면 바로 처음으로 피는 꽃이 바로 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아시다시피 겨울이라고 하는 그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어떤 그 겨울이라는 계절을 이겨내자마자 이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로서 매화가 꽃들 중에 가장 먼저 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화가 바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생명력과 회복을 상징하는 꽃, 그 바로 봄의 속성이죠. 그런 것들을 가장 이르게 빠르게 피어내는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매화가 사군자로서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제목부터가 아까 설월죽 대나무였고 제목부터가 매화입니다. 모첨의 다리 진제, 제라고 하는 고전 어휘는 뭐뭐한 때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이 져 있는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모첨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 등장했고요. 달이 이렇게 다 진 때에 첫 잠을 얼핏 깨게 됩니다. 한 뭐 밤 10시, 11시 정도 될까요? 그 시간 정도에 잠을 자고 있던 화자가 얼핏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가집 안에서 분명히 그 화자는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 정도 잡아주시고요. 반벽 잔등을 의지 삼아 누웠으니, 반벽 잔등, 이 정도 표현은 각주로 제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의 의미겠죠. 그래서 반벽 잔등은 고전 시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시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냐면 희미한 불빛,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벽에 걸려있는 등불인데 그 등불이 잔등, 그러니까 좀 잔여물, 이런 이제 뜻인 거죠. 그래서 등불이 환하게 밝은 게 아니라 좀 희미하게 약간 어두컴컴한 그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의지 삼아 화자는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일야 매화가 바라니, 그 밤에, 한밤에 매화가 탁 꽃을 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매화를 발견하게 되고요. 님이신가 하노라, 그 매화를 통해서 이 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화는 바로 임에 대한 연상의 매개체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에서 주었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계절적 배경은 지금 필수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언제입니까? 바로 이른 봄, 즉 겨울이 이제 막 끝나고 봄이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매화가 핀 그 상황을 화자가 한밤중에 발견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아마도 이 번님이 풍운이 그지없다, 풍류와 운치가 그지없대요, 끝이 없대요. 그러면 이 번님은 바로 매화가 되겠죠. 그럼 매화를 자기의 벗이다, 자기의 친구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번님이라고 하는 시어가 등장한 순간부터 바로 뭐가 바로 성립되는 겁니까? 의인법이 성립된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옥골 빙혼이 냉담도 하는구나. 네, 옥골은 고결한 풍채고 빙혼은 얼음과 같이 맑고 깨끗한 넋이다, 이렇게 각주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냉담도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냉담하다는 건 이제 현대인들 사이에서는 좀 부정적 뉘앙스의 어휘이지 않습니까? 냉담하다는 게 참 마음이 따뜻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차갑게 생각하는 걸 냉담하다, 태도가 참 냉담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냉담은 부정적으로 잡으면 이상해지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냉담은 긍정의 시어가 됩니다. 그러면 차가운 게 어떻게 긍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네, 고결하고 맑고 깨끗한 그 상태를 오히려 냉담하다라고 하는 시어를 통해 긍정적으로 매화의 맑고 깨끗함을 예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풍편의 그윽한 향기는 새한 불개하구나. 네, 풍편은 바람결에 이렇게 불어오는 거죠. 바람이 불어오자 그윽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후각적 심상이 될 것이고요. 매화의 그 그윽한 향기를 맡게 되니 무엇을 떠올리게 되냐면 새한 불개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너로구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에서는 첫 번째 뭐뭐 하노라,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구나, 바로 영탄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포인트도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뒷부분에도 영탄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춘휘로다, 그 다음에 반기실까 하노라, 그 다음에 두어라, 이 부분이 다 영탄법에 해당한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삼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기도 묘할시고, 묘할시고 이것도 영탄법이겠네요. 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늘의 운행, 어떤 하늘의 돌아감, 어떤 이 자연의 운행과 움직임,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게 굉장히 묘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가 먼저 춘휘로다, 너가 먼저 봄 기운을 이렇게 탁 펴내면서 이제 겨울이 끝났음을 알리고 봄 기운을 탁 시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역할로서 너가 이렇게 한 송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니 참 천기가 묘하구나, 하늘의 참 신비로움이 묘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너라고 하는 포인트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의인법은 나왔습니다. 매화를 벗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의인법이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너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의인법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잡아주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청자로 매화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 청자로서 매화를 설정했기 때문에 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번님의 풍운이 끝이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매화를 청자로 설정했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냥 친구로 느끼면서
화자의 이야기를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구절이었는데 이제 삼수 부분에서 너가 먼저 춘희로다 하는 순간 청자 설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건네는 방식도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2연까지는 청자 설정이나 말을 건네는 방식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설명드렸습니다. 한 가지를 꺾어내요. 네, 매화를 한 가지 꺾어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니 자 여기에서는 이제 임에게 매화를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연결의 매개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에게 이 매화를 보내드림으로써 나를 좀 생각하시라고 내가 아직 여기 있으니 잊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나의 마음과 정서를 임에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뒷부분에 역접이 이루어질 것 같죠? 님께서 너를 보시고 반기실까 하노라 입니다. 여기서 반기실까 하노라는요. 물론 중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꺾어내어 임에게 보내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임이 너를 보고 반기실 거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사수 부분과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은데요. 바로 임께서 너를 보시고 그 매화를 보시고 과연 반겨 주실까? 나를 생각해 주실까? 이 정도의 궁금증, 그 다음에 약간의 의문,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님은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금님을 상징하는 표현일 것이다. 알고 있죠. 물론 보기에서 그렇게 확정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시를 읽을 때에는 그냥 님을 그냥 사랑하는 대상으로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충신연군지사로서 우리가 이 시를 봤을 때는 임금님 저 여기 있는 거 기억하시죠? 라고 하면서 매화를 보내는데 그 매화를 보고 과연 임금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의 의미로 삼수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네, 이 부분이 바로 화자의 어떤 의문이 가장 극대화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기년 화류에 취한 잠을 못 깨었는가? 기년은 작년까지의 어떤 몇 해 정도의 과거의 의미고요. 과거 동안의 화류에 취한 잠, 네, 화류가 임금님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못 깨었습니까?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류는요, 매화가 아니라 다른 꽃들, 뭐 장미나 튤립 이런 거 있죠. 향을 가지고 상대방을 매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잠이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취한 잠에서 아직도 임금님 못 깨어나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불안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류는 매화와 대비 대조되는 대상이고요. 그래서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뜻하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포인트로 이런 아니실까 못 깨었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의문형 어미라고 하죠. 네,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 임금님이 과연 날 생각해 주실지. 근데 불안함이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아직도 잠에서 못 깨어나셨습니까? 하는 안타까움까지도 드러나죠. 이런 것들이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어라. 내비 두어라. 우리 시조에서는 이런 두어라 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네, 영탄법에 해당합니다. 감탄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뭘 내비두라는 겁니까? 다 각각 정인이, 네, 각각 정이래요. 임금님이 화류를 사랑하는 것도 각각의 정이고요. 내가 임금님을 사랑하는 것도 각각의 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화처럼 혹은 해바라기처럼 임금님을 영원히 평생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건 각각의 정이고요. 임금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장미꽃이나 튤립에 취해버려가지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도 각각 정인이 나와 늙자 하노라 좀 체념하면서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늙자 하노라 이 부분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매화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미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 이미 화류에 마음을 둘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화와 함께 살아가겠어. 즉 지조를 지키겠어 라고 하는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 드러나며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적 표현으로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시 이 시에서는 서리적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냥 의문형 어미, 말 그대로 진짜 궁금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표현은 있었지만 서리법은 등장하지 않았었고요. 명암의 대비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역시 밝고 어두운 것이 대비되면서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인 형식으로 시가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 사물을 통해 내면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매화를 통해서 매화를 한밤중에 자다 깨버려서 발견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매화를 통한 내면적 가치가 쭉 이어지는 그런 형식의 시였습니다.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뭐 직유법은 따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직유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풍자. 역시 풍자가 뭐 있진 않았어요. 예, 물론 그 화류라고 하는 시어가 매화와 대비되는 대상으로서 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임금님의 눈을 가리는 간신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풍자하거나 그렇죠. 뭐 웃음을 유발하는 식으로 비판하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풍자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물론 뭐 그 정도는 동그라미일 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면 동그라미지만 풍자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34번 문제에 3, 4,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화자는 옥골빙원의 자태를 가진 매화를 님으로 착각한 것을 깨닫고 서러워하고 있군. 뭔 소리예요. 매화를 님으로 착각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고요. 추운 계절에도 굴하지 않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매화의 강인함을 예찬하고 있군. 맞습니다. 춘희를 먼저 느끼게 해준 매화의 소식을 님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죠. 네, 연결의 매개체. 그런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이후에 약간의 의심과 불안과 그 다음에 안타까움까지도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체념까지도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 체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 임금님 사랑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체념은 아니고요. 그래, 임금님이 나 말고 딴 사람 사랑할 수도 있지. 그건 내비두어라. 그건 어쩔 수 없다 정도의 의미의 체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풀 수 있겠네요. 그죠? 기억이 모첨에 다리 진제 잠을 얼핏 깨어 니은이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그럼 1번 매화를 발견할 당시 화자의 상황과 그죠? 자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 배경은 한밤중이죠. 드러났습니다. 니은 매화를 대할 임의 반응이 어떠할지를 궁금해한다. 네, 궁금해하는 거 맞죠? 물론 의문도 드러나긴 하는데 궁금함도 있는 겁니다. 반기실까? 안 반기실까?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잠 못 깨었을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 확신이 안 되는 그런 궁금한 상태. 맞습니다. 36번은 못 풀고 37번에 A는 풀 수 있겠네요. A가 취한 잠을 못 깨었는가 이겁니다. 몇 해 동안 그 화류에 정신 못 차리셔가지고 아직도 못 깨셨습니까? 하는 구절이었죠. 이미 처한 상황에 대한 연민이 연민 정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 2번 화자가 지향하는 행동 드러나지 않았고요.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좀 애매하죠. 원망까지는 좀 X에 가까운 세모다.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조하는 태도 자조까지 드러난 건 아닙니다. 안타까움 정도는 드러났죠. 그러나 내 태도가 너무나 이 꼴이 우습구나 비하하면서 자조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고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임의 모습 그렇죠. 화자는 영원히 임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임은 화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2번, 4번 선지는 날려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다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도는 한겨울 풍경을 통해 선비의 지조를 드러낸 추사 김정희의 그림이다. 그럼 역시 한겨울 세모로 잡아주시고 선비의 지조 동그라미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김정희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다의 글쓴이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에 뜻을 굽히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선비적 면모를 발견하고 이날의 경험을 회화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회화적으로 형상화했다는 건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화라는 게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표현했다는 건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마치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게끔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글쓴이는 아버지가 사공의 처사를 부당하게 여겼고 네, 그럼 아버지가 동그라미였으니까 사공은 세모가 되겠네요. 이에 맞서는 의미로 추위를 견디며 꿋꿋이 서 있었다고 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안도라고 하는 제목은 어떤 김정희 씨의 그림이자 미술 작품이 되는 것이고 그 제목과 동일한 이 목성균이 쓴 작품은 수필이 되는 거겠죠. 바로 화자가 경험했었던 아버지의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했던 어떤 선비로서의 지조와 절개, 꿋꿋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러한 경험을 수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글로 전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사공의 대비대조가 나올 것이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한 구절 한 구절 다 뜯어보지는 않고 좀 주요 구절들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간적 배경은 휴전이 되던 해니까 언제죠? 53년인가요? 그죠? 아마 6.25 전쟁이 1950년에 시작을 했고 휴전은 아마 53년에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죠? 그래서 그 시간적 배경, 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도 나와 있습니다. 강 나루토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 있었다.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 포인트인데요. 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이 갑자기 현재로 확 바뀌는 대목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어디 있었냐면 맨 뒤에 바로 요 포인트. 꿋꿋하게 서 계시던 분의 모습이 보인다. 아버지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고 있음을 현재 시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인다라고 하는 종결어미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들이 다 과거 회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딱 현재로 사용함으로써 아버지의 모습은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생생하게 내 눈 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 속에 그려지고 있어, 남아있어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랗게 식은 햇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색채열을 사용했으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시각적 이미지보다 선생님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햇살이 왜 식어버렸냐, 왜 이런 표현을 썼냐 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한겨울에 그 매서운 추위 때문에 햇빛이, 햇살이 식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즉 여러분이 노랗게 식은 햇살을 읽으실 때에는 그냥 시각적 이미지야, 여기에만 너무, 시의 형식에만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겨울의 추위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형상화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나 추우면 햇살이 노랗게 식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셔야 여러분들이 문학을 잘 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얀 연기 이런 것들도 시각적 이미지 잡아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눈이 내렸고요. 눈은 번쩍거립니다. 역시 시각적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갈 때는 서걱서걱 아픈 소리를 냅니다. 네, 청각적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의인법이기도 하겠죠. 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감정이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갈 때가 아픈 소리를 내는 게 이 강 나루터에서 사공을 기다리며 추위 속에 막 떨고 있는 아버지와 나의 어떤 아픔, 너무 추우니까 그렇게 본다면 감정이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감정이입까지는 아니고 그냥 의인법이야, 그냥 갈 때가 너무 추우니까 아프다는 거지, 그 아프다는 표현이 뭐 아버지와 아들의 아픔까지 표현하는 건 아니야 뭐 한다면 의인법으로만 보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 선생님의 해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해주시고, 일반적으로는 감정이입까지 보는 것이 맞긴 맞다,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갈 때는 계속 그렇게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이거죠. 나룻배가 건너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막 발을 동동거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버드나무 둥지처럼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 둥지, 그 다음에 갈대, 이런 것들이 앞에서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막 벌벌 떨고 신음을 막 지르고 그 다음에 이미 추위 때문에 고목이 되어버렸어, 그런 이미지로 아주 추운 겨울을 형상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소재로 사용됐었잖아요. 근데 그 나무 둥지를 여기에서 한 번 더 끌고 오면서 아버지하고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는 지금 너무나 추운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마음도 매우 찝찝하겠죠. 사공이 건너와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드나무 둥지처럼이라고 하는 직유법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 소리를 지르지 않으십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사공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자는 하얗게 서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도선의 효율성과 사공의 존재 가치, 도선의 효율성은 배가 효율적으로 운행돼야 된다, 이런 거죠. 2명 손님 태우면 효율적이지가 않죠. 사공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필요할 때 너무 많이 도와주면 그만큼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극심한 상황일 때 가서 내가 딱 도와줘야지, 이런 것들입니다. 다 부정의 시어들이죠. 성객이 터보일 때를 기다렸기 쉽다, 네,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도선 방침일지는 모르지만 엄동설안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옳은 처사는 아니다. 이 점이 아버지는 못마땅하셨으리라. 역시 추측입니다. 힘겨운 시대를 견뎌내신 아버지의 완강함, 사공의 존재 가치 간의 인연적 대치였다. 대비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아버지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작은 증조붓게 올릴 세이였습니다. 엄동설안 저문 강변에서 세이를 지고 꿋꿋하게 서 계시던 분의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3번은 그냥 이제 넘어가고요. 네, 34번도 풀었으니까 넘어가고, 네, 35번 한번 봅시다. 디귿. 뱃사공이 나오나 하고 추워서 발을 동동거리는 거.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대비되는 글쓴이의 행동 맞죠? 아버지는 꿋꿋하게 서 있고 나는 동동거리면서 언제 나오는 거야? 추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나죠. 아버지는 말하자면 좀 선비다운 거고 나는 아직 좀 애기 같은 거죠.
리을. 선객이 더 모일 때를 기다렸기 쉽다. 선객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생각. 뭔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선객을 왜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공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생각. 이러면 맞습니까? 그래도 틀리죠. 리을이 아니라 이 부분. 아버지는 못마땅하셨으리라. 이게 만약에 리을이었고 그리고 사공으로 바뀌어 있다면 적절합니다. 그러나 리을 부분은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고 사공의 생각을 내가 추측하고 있는 대목이었죠. 그 다음에 5번 미음은 어쩌고 저쩌고 그 아버지가 들고 있는 것들이네요. 그래서 작은 댁에 세배하러 가면서 준비한 음식으로 아버지의 정성, 그렇죠. 증조부에 대한 어떤 정성과 작은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6번에 1번 네, 노랗게 식은 햇살, 하얗게 번쩍거리는 적설 이런 것들은 회화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시각적인 표현이고요. 그래서 회화적이라는 건 감각적인 것과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뭐를 회화적으로 형상한 거냐? 바로 추운 겨울 강가를 형상한 것이었습니다.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 지르는 갈대는 사공의 부당한 처사에 맞대려는 글쓴이의 내면. 뭔 소리입니까? 지금 갈대가 막 신음처럼 소리 지르는 부분은 그만큼 추운 겨울을 비유하기 위해서 회화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쓴 대목이었고 그 다음에 사공의 부당한 처사에 글쓴이는 맞서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 4, 5번은 적절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끄덕끄덕 납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의 B는 따뜻한 방이네요. 사공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자가 서 있는 곳과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번 사공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추측이 담겨 있다. 네, 이 부분이 맞긴 맞네요. 이 연민을 X로 봤어야 되는 거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사실 이거 아까 동그라미 칠 때 세모를 치고 싶었는데 동그라미를 친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연민과 안타까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너무 까다로울 것 같아서 그냥 세모긴 하지만 동그라미로 그냥 보고 넘어가자 이 정도의 의미로 그렇게 해설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뒷부분을 가지고서 해결을 할 수가 없었군요. 이 뒷부분 맞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데 이미 처한 상황에 대한 연민이 왜 드러나는 게 아니냐. 그거는 이제 이미 여전히 그 화류들의 정신 못 차려서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 임의 입장에서 그 이미 너무 안타까워, 이미 너무 불쌍해, 이미 너무 연민스러워 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이미 나를 알아봐주지 못하고 나를 생각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의심스러움, 안타까움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엄밀하게 좀 날카롭게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했던 것인데 네,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요 1번 선지를 날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도 그냥 해볼까요? B에는 글쓴이가 지향하는 공간의 속성 아닙니다. 따뜻한 집이 글쓴이가 지향한다 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버지가 지향하는 어떤 삶의 모습과 태도가 드러나긴 했지만 그리고 그게 또 따뜻한 방으로 형상화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방은 오히려 그 사공이라고 하는 이 나쁜 인물이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아마 그랬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어떤 대목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B에는 곧 돌아올 사공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요. 4번 B에는 사공의 뭘 인정함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5번 B에는 글쓴이가 있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 제시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